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준됐습니다. 지명된 지 29일 만이고 이제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기자회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 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120분간 진행된 첫 기자회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은 검찰 개혁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또 여러 번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당시 정권 쪽으로만 가면, 그러니까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정권 수뇌부 쪽에만 가면은 전혀 칼날이 아예 칼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직접 초동 수사부터 담당하는 이른바 특수수사 기능을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찰에게 초동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감독하는 본래의 검찰 제도라는 게 생겼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를 놓고 지금 국민 여론은 아무래도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없애는 게 맞다는 쪽이 더 많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정권 핵심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안도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면 범죄 혐의가 뚜렷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검찰의 잘못, 이른바 자업자득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이 자초했다. 국민의힘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정광재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훈장 삼아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의 발언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 정치 검찰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과정을 거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민주당에 대해서만 검찰이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강화했던 것 아니냐라고 일종의 대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정치 검찰이 이게 기소가 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기소되면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패가망신이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서운 얘기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막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경험도 있고요. 또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어떤 일침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의 그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사실은 무죄의 증거가 있거나 혹은 무죄의 정황이 있더라도 일단 기소를 하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죄가 나면 실적 올리는 거고 무죄되면 뭐 책임 안 지는 거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케이스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제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되고 수사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정성호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 내에서도 아주 일각만 제외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여론은 전 정부 때처럼 많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뚫고 또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 5년 동안 중단된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는 당연히 또 재판은 지속되어야 되고 관련해서 재판에 관련된 공범들이 있는 재판은 지금 속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검찰의 뭐 조작이나 기소를 위한 기소, 수사가 돼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견강부회란 말씀을 드리고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10명의 범인을 놓쳐서도 안 되죠. 그리고 기소를 위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지만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마치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의 기소 기능, 또 검찰의 수사 기능,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위에서 유죄 확정 판결된 경우가 조국 전 장관 지금 감옥에 있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유죄 판결 나 있죠. 드루킹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판결해서 확정 판결해서 다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기소를 목적으로 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그마한 의혹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마치 검찰이 무슨 정치인을 탄압하는 악마화시키는 이런 경강부회에 힘을 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고 그 기관들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할 것이고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입법 권력으로부터 그 검찰이 또는 그 수사기관이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또 여야가 토론하고 또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 없이 저는 신중하게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소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있는 건 국민들도 알죠. 예. 그러나 그것이 마치 검찰이 정치인에 대해 수사한 것 자체를 마치 조작이나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경강부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시점도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이라는 시점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도의 얼개라면 뭘까요? 검찰청법 개정안? 그럴 수 있죠. 이제 법률적으로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거를 뭐 얼개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얼개를 짜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뭐 준칙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법안의 처리 내지는 설계도 정도는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다. 예. 하지만 그 세부 규칙 같은 거는 앞으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치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구나.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체적인 얼개 내용들은 추석 정도면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성호 후보자도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정성호 후보자가 이런 말씀하셨죠. 검찰 개혁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저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모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추석 연휴 전에 검찰청 해체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민주당과는 약간의 시각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을 관심 깊게 발표한 것으로 보는데 예. 저는 이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정말로 수기에 수기를 거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얘기처럼 그 디테일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검수 완박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그 수사 실무에서는 실제로 수사기간이 굉장히 연장된 측면이 있고요. 수사 검거율도 떨어졌다는 통계도 모든 검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경험했다면 다음번 만들어지는 개혁은 정말로 졸속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다시 만들더라도 더 이상 고칠 게 없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수기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의 시간표와 대통령의 시간표가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추석이라는 시점은 있는데 네. 당에서는 검찰청이 사라질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은 얼개를 얘기하고 있고 또 경찰이 비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려된다는 그 부작용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추석이 10월 초예요. 그런데 당대표 후보자들이 그때까지는 뭔가 다 법안도 통과시키고 만들겠다. 이렇게 뭐 귀향길에 듣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서로 뭐 며칠 상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추석 무렵까지 얼개를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도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딱 추석 전후로 맞춰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검찰 개혁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질질 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이거는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관련 법안들이 4개 정도 되거든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뭐 국수위 설치하는 법, 그다음에 중수청 설치법, 그다음에 중수청 설치하는 거. 예. 그다음에 공소청 설치하는 거, 기소청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관련 법안이 4개가 지금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조금 논의를 하고 야당과도 논의하겠다라고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제 공청회도 좀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조금 필요하겠죠. 동시에 지금 공소청은 별도로 해서 기소할 수 있는 청을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몇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공수처도 있는 것이고 네. 국수위 설치하면 또 거기서도 수사를 하게 되고 또 중수청에서도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오늘 답변의 요지는 어떤 권력기관이건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수사기관 간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할 것인가는 또 그거는 별도로 봐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일단 수사 기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그 분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후보자도 그렇고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다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법사위원장도 하고 또 특위위원장도 맡아서 그 일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봉욱 민정수석과 함께 삼각편대 이루어서 충분히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또 특히 어느 기관의 권력이 집중돼서 수사기관이 비대하게 되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방책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국민 야당 지지층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라고 운을 뗐고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뭐 영혼이 없다, 뭐 해바라기다.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야당 쪽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비난을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오늘 인준안이 통과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만 기억이 나고 다른 장관 지명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특징적인 것이 여당 지지층 내지는 범여권에서 특히 검찰 출신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높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통합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사 풀을 자꾸 전임 정부에 어떤 자리를 했었다 아니면 누구랑 같이 근무해서 안 된다 뭐 어떤 출신이라 안 된다 이렇게 제외하는 조건을 자꾸 만들다 보면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한쪽 구석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런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인사 원칙 사실은 지금 거의 두 자리 빼고는 각부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이 됐습니다만 가장 특징을 뽑자면 탕평 인사라고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나 지금 장관 후보에 지명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친명 의원들로 채워진 것도 아니고 비명 의원들 출신 또 어떤 고위공직자 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도 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징은 탕평 인사 내지는 통합의 인사 뭐 이것이 가장 특징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탕평, 통합이다. 예, 뭐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은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끝까지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반대가 있지만 모자라더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통과가 됐고 그럼 일을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강도 높은 도덕적 흠결, 그다음에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가 거기에서 명쾌한 자료나 답변과 사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국무총리 인사를 하고 장관 인사를 하면서 모자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 점은 좀 괜찮은 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의 기준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실용적인 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든 고위 공무원 출신이든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든 또는 친명이 아니더라도 비명 성향 사람들도 데려다 쓰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건 좋은 것 같은데 실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칙에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들이 요청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더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께서 김민석 빼고는 별 반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금 청문회를 시작을 안 했을 뿐이죠. 제가 볼 때 내관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내관들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온 국민들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아들에게 한 거, 그다음에 그 도로를 미리 알아가지고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이런 등등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적인 저는 정서를 굉장히 저는 심하게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송곳처럼 저희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 라인이어서 안 되고 누구랑 가까워서 안 되고 이럴 수는 없다. 차태고 포떼면 일은 누가 하냐.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 즉 대통령이 중심 잡고 정책 목표,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면 공무원들은 함께 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 바꾸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자꾸 배제하고 하면 그것은 정치 보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때 정치 보복은 절대 없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어떤 공약, 약속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공직자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때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굉장히 숨죽이고 긴장감이 높았던 시절이죠. 우리 다 배제되고 뭔가 잘리는 거 아니야, 시쳇말로.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었지만 함께 가면서 개혁에 우리가 주체가 되고 동반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강조를 그때 하셨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런 염려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개혁하고 일하자라는 취지의 강조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경제 부문 코스피 지수가 언급이 됐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 상법 개정 같은 거죠. 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한정되기는 하지만 주머니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다. 다행이다. 네.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동의하십니까? 6월 한 달 한국 코스피 상승률이요.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가 상승하면 이른바 자산 효과라고 이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평가액이 증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씀씀이가 좀 증가하고 심리적으로도 개선되기 때문에 경제가 심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 상승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과 좀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허니문 랠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내놓을 경제 정책들, 그 경제 심리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과거 6개월 동안에 우리 국정 리더십이 상실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 증시가 꽤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증시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 성격, 그러니까 일종의 캐치업 랠리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상승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5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에 대한 신뢰, 또 우리 기업의 활동의 여건이 자유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보수 정부에서 더 추진했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우려는 적극적으로 불식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대출 규제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하는 대목일까요? 일단 그 부동산 대출,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6억 원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은 어떤 부동산 대책의 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효과가 몇 달은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또 특히 시장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합대책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주식시장의 상승 내지는 뭐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5천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와 부동산 특히 그 아파트 가격 폭등과는 연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특히 서울 선호 지역, 강남구를 비롯한 선호 지역의 아파트를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경험적으로 그것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경험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을 국내 주식시장과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몰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당분간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수익률로 입증이 될 때는 아파트 사라고 권유해도 그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더 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코스피가 오르면 기업에도 좋다는 점도 사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앞서 이제 기업의 규제 부분을 우려하셨지만 또 기업의 친기업적인 메시지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5천 시대가 온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그 자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집값 상승, 하락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천을 넘어선 것이 바로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총리 그 인준 표결에는 불참을 해서 참 유감입니다만 여야가 합의로 최초로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법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특히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해왔는데
합의 처리를 했던 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더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최초로 지금 이 논란이 많았던 상법 개정안인데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일단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특히 북한과의 대화, 또 평화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고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거 한번 해봐라.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바보짓이다. 네, 외교안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예. 보시면요. 대화는 해야지요. 예. 대화는 당연히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게 맞고요.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말은 뭐 누구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목표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부관계 잘 비유했습니다. 남과 북, 부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떼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언젠가는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숙명적인 부부관계인 건 맞는데 그 부부관계가 부부기 때문에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 중년 부부이고 좀 식었는데 애정이 식은 부부인데 자꾸 신혼부부처럼 따라다니고 하면요. 부부 사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중년이고 서로 각 방에서 대화하지 않는 게 좋은 건데 그냥 오면서 신혼 때처럼 그 생각을 하면요. 그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애인 사이에도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옛날 생각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북한이 김정은 스스로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정리를 했고 남쪽과의 교류나 협력이나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과거에 집착해서 DJ 햇볕 정책 옳았죠. 그러나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집착해서 자꾸 대화 자체를 목표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중년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신혼의 꿈을 꾸는 비현실적인 악몽이거나 이미 애정관계가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감정에 기대서 괴롭히는 스토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화에 매달리고 대화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비유가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로 풀어야죠. 근데 예. 대화의 문을 열었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 뭐하러 대화 예. 자체를 목표로 합니까? 대화는 중요하되 대화에 과하게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 하나 더 짚어볼게요. 오늘 지역 언론은 화상으로 질문을 했고요. 모두 발언에도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고 가짜 뉴스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한일 관계 현안 질문을 했는데 그 기자를 이전에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가짜 뉴스 그 진원지는 아마 국민의힘일 텐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네. 제가 우리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를 한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네.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행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진원지를 국민의힘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난 1월 9일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낸 성명 때문입니다. 신화통신이 이제 중국의 정보 수집 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신화통신을 포함한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해서 마치 중국의 정보 수집 기관과 뭔가 회동한 것처럼 느껴지는 제목의 논평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 성명과 달리
실제로는 서방 언론, 일본 언론 등 해서 외신 기자 한 17개 언론사를 만난 것인데 그런 사실관계가 틀린 저 논평 이후로 여러 이제 확대 재생산된 정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 뉴스로 좀 변질되고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저 논평은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룰 게 많아서 다른 소식 다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제가 답해드리기가 좀 곤란한 질문인데요. 근데 저거는 이게 논평 내용이 틀리면은 삭제하거나 뭐 정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 당에서 뭐 대변인단 차원에서 나온 대변인단 논평은 아니고 운영하는 미디어 특위의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예. 그쪽에서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른바 뭐 셰시의 외교를 비롯해서 친중 외교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정확히 참석했었는지에 대한 파악은 다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17개 언론사가 어떤 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예. 신화통신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무리한 논평을 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CNN, 블룸버그, 로이터, NHK,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신화통신 등이 참여했다고 확인이 제가 요 미디어 TV에 이미 가서 됐어요. 요 네. 논평은 좀 취소를 하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내려야 될 것 제가 사실 같고요.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1월에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반박하는 입장까지 냈거든요. 왜냐하면 취재 활동 차원에서의 간담 회의인데 취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외신 기자들이 오히려 입장을 내서 굉장히 큰 당시에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그 미디어 특위의 논평 내용 자체에서 내용이 모순돼요. 왜냐하면 신화통신을 포함해서 비밀 회동을 했다고 하면서 논평 내용을 보면 마포에 있는 북카페의 전층을 빌려서 비밀 회동을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아니 누가 비밀 회동을 하는데 마포에 있는 북카페에서 해요. 그것도 전층을 임대해서. 정말 비밀 회동을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고위 참모들이 했듯이 어디 안가에서 몰래 만나든지 어디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만나야 비밀 회동을 하지. 마포에 있는 북카페에서 만난 거 자체하고 비밀 회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용적으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논평을 쓰면서도 저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논평의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연초 올해 1월 9일 날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생산단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은. 그리고 탄핵 심판, 저때 지금 여당일 때 아닙니까? 탄핵 심판이 한참 진행 중일 때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부끄러움도 모른 채로 이런 가짜 뉴스를 오히려 생산해 가면서 지금 당시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고요.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반발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도 새삼 놀랍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오늘 콕 집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빨리 이 논평 내리고 사과 논평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잘못했죠. 잘못했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가서 확인해서 내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농담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농담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영어로 질문하니까 하나 못 알아듣겠다. 저는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농담은 재밌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 두 분 말씀도 맞고 정광재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이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가짜뉴스 발굴단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그걸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고 지지율도 높고 국민의힘은 처참하게 지금 몰락하고 있고 이런데 온 국민이 생중계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농담삼아 한더라도 그거 지금 6개월 전 걸 끄집어내서 콕 집어서 대명천지 이렇게 가짜뉴스 횡행한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는 승자로서의 포용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야당의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하겠다는데 그런 농담을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뒤에 김 총리 후보자 짤막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리로 인준이 됐잖아요. 총리로서의 부적격자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이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수상한 돈 거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설득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해명을 내놓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배추 한 포기밖에 기억나지 않거든요. 2억 투자해서 월 450만 원을 받고 원금까지 받는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력 정치인이 아니고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과거의 정치자금법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인선은 대단히 나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거에 김민석이라는 총리도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도덕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나는 총리로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네, 여당의 입장 한 분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저는 당론으로 찬성을 못할 바에는 그래도 들어와서 자유투표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하면서 개혁 혁신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게 참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국민들이 뭔가 변화하고 달라졌다라고 느끼려면 우리가 한덕수 총리 지금 내란 특검 수사받고 있는데 당시에 정말 흡족하고 아주 훌륭한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동의했던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들어와서 자유투표라도 해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위를 백날 꾸리면 뭐합니까?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절대로 박수받지 못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특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부 토건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삼부 토건이 본사가 압수수색 사흘 전에 그 본사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전한 것도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특검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특검 브리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죄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특검법의 여러 수사 대상 중에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다른 혐의에 비해서는 낮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정도 남아 있을까? 다른 수사는 이미 오래전에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뭐 금감원에서 스크리닝을
했었다고는 합니다만 수사는 진척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은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100억 원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삼부토건의 실제 소유주와 관련한 다른 회사들까지 넓혀보면 그거보다는 몇 배 이상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사건이 결코 아니고 당시 권력의 핵심부인 대통령 부부가 관계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권력의 핵심부와 연계된 일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건의 중요도 측면에서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 화면 다시 보면 비어있는 사무실 나갔잖아요. 삼부토건 애초에 원래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을 나간 장면인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없어요. 예, 공사 자재들만 보이고요. 삼부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문건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저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압수수색 3일 전에 옮긴 거거든요. 지금은 종로구로 옮겼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겼다고 하는데 일단 특검팀에서는 양쪽 모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건진법사 의혹이 있었잖아요. 언론 보도 하나가 오늘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통일부 전 간부로부터 선물용으로 샤넬백 2개를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신발 등으로 이걸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250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신발 사이즈는 교환한 사이즈는 250이라고 하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신발 교환이었느냐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죠. 단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샤넬백을 받았는데 거기에 웃돈을 얹어서 2번 교환을 했는데 거기에 신발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하는 이야기는 그 김건희 여사의 비서 그 행정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로 본인이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 갔냐 했더니 분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답변을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 보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신발 사이즈가 가장 그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아니 통일교에서 로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는 중간 역할을 건진법사가 했다는 것인데 그거를 애써 정성껏 웃돈까지 얹어서 교환해가지고 잃어버려요. 근데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이자 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신발이 어디로 갔던 것이냐, 그 교환한 백이. 그리고 이거를 그 전달받을 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이거를 교환을 하고 그 행정관을 통해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넌센스 아닙니까? 이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환한 것들을 다 받았던 게 맞다면 이제는 뭐 알선수재건 그 뭐 뇌물죄건 무엇이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 백들도 좀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예. 명확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 그리고 신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선물용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수천만 원대로 추산이 된다고 하죠. 상당한 금액. 목걸이도 있잖아요. 예, 목걸이도 있죠. 네, 6천만 원짜리인가 뭐 목걸이 하나에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 백들까지 다 포함하면 뭐 가히
1억 억대 이상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갱신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의 소환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겠죠. 김건희 특검법이기 때문에 또 그 특검법 법안에 있는 혐의만 해도 16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좀 과잉 포장된 것도 있고 소문에 응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냥 손에 꼽기만 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또 샤넬백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은 아마 김건희 특검이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저는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특검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빨리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는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를 했고요.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자료가 다 분석이 되면 그걸 공유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사건이 한 특검에만 다 이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좀 얽혀 있어요. 사건들이 각 특검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속도를 꽤 빨리 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특검은 각기 개별 특검입니다만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언급됐던 삼부토건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라는 사람이 최혜병 특검에서도 또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엔 대통령 부부가 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쪽 특검에서 하는 수사 대상 내지는 한쪽 특검에서 수집한 자료가 다른 특검에 있어서 또 수사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서로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점은 결국에는 한 군데로 다 모아지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여기저기 많은 곳에 개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정민영 특검부가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요. 임성근, 이종섭, 이종호, 김계환 출국 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제 특검 사무실 들어갈 때는 법적 책임은 없다.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고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나 혹은 이종호 씨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번 통화했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 검찰과 경북 경찰청에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하나 막혀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직접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 지시를 했느냐. 그 지시를 한 전화가 700으로 시작되는 번호에서 왔는데 그 주인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느냐. 이걸 규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구명 활동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부탁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밝힐 부분은 그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수사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경북 경찰청에서 당시에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전문가끼리 다 의논을 했었습니다. 아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사가 더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700에 8080이었나요? 800에 7070. 800에 7070인가요? 8080입니다. 예. 그런가요? 뭐 지금 와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800에 7070인지 700에 8080인지 모르겠으나
그 누가 썼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입니다. 오늘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출석 때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 지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강희구 실장한테 연락하실 때 어떤 소통하고 연락하신 건가 해서요.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오신 건가요? 혹시 국무회의 관련돼서 오신 걸까요?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예, 다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막 쏟아졌고요. 지금 700인지 800인지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은데 800에 7070이라고 언론 보도에서 나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800에 7070. 안 밝히면 또 가짜 뉴스가 됩니다. 잘못하면. 예, 대통령실의 유선 전화번호 800에 7070 수사 외압 의혹에서 굉장히 중요한 번호입니다. 자, 조금 전 봤던 김주현, 김성훈 두 인사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답을 하진 못했어요. 네, 계엄 문건을 그 불법적 계엄 그 선포라는 것 때문에 사후에 문건을 만들고 뭐 거기 다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에 지금 참석했던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연말 뭐 모임이라고 얘기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사후에 어떤 문건을 작성하는데 이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이 문건을 어떻게 대통령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이루어졌었는지 또 어떻게 하자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지금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저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찰총장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사건 그거 무혐의 처리한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계엄과도 얽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주가 조작 무혐의 내고 불기소 처분한 거에도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무슨 그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방해하고 몇 차례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경찰 소환 3번이나 불출석했던 윤석열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영장 방해 지시, 집행 방해 지시, 그다음에 비어폰 기록 삭제 지시 이런 것 그 혐의 때문에 사실 소환됐었는데 3차례 다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에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소환하고 이렇게 이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계엄 전후로 그리고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불법적인 계엄 문건 사후에 어떤 조작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이 이제서야 출범했네요. 네, 이제 거의 2년 됐습니다. 예. 대령이 손직한 지. 뭐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검이 이제 막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수사는 처음 최혜병 순직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직 사건에 대한 누가 최혜병을 죽게 만들었는가? 결국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핵심이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수사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그 외압 수사로 빨리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앞서 보셨듯이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당당해 보이려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심경이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했었습니다만 2년 동안 계속 봐오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예. 뭐 저런 한결같은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저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좀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논리는 완벽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승복해야 한다라고 자신만만하는 소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냥 어른이 돼서도 계속 저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 모습이 듭니다.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데 당당하단 말이죠. 예. 그게 되게 참 괴이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한데 뭐 그런 캐릭터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당당하게 그런 뭐 달게 사법 처리를 받으시길 바라요. 예. 하지만 본인은 법적 책임은 없다. 네.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해 반박하신다면요? 사실 이미 2년이 지나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그때 했던 것들이 다 국민께 알려져 있어요. 사실 국민적 판단은 다 끝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전장비나 뭐 이런 것도 없이 부대를 보내버리고 수색 작전을 시키고 그리고 수색 현장에 자기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입니다. 작전 통제권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본인이 현장에 가가지고 빨리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느냐, 빨리 수색을 해라 이렇게 다그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과실이 없다? 이건 참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경북경찰청에서 뭐 수사심의까지 열어서 예. 결론 내린 것이 특검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거로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뭐 신속하게 기소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경찰청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외압에 의해서 수사 결과가 왜곡된 것이고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말을 했듯이 한 장짜리 종이를 보고 우리 보고 판단을 하라고 했다. 수사기록 우리는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순리대로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종호 씨 모른다. 예. 본 적도 없다. 전직 대통령 부인 모른다. 일면식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하고 일면식이 없는 여부까지 가기 전에 예. 이종호 씨하고 모르는 사이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종호 씨를 임성근 사단장하고 연결시켜줬다는 송호정 씨도 다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종호 씨도 임성근 씨를 안다고 하는데 왜 임성근 씨만 이종호를 모른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이종호 씨도 임성근 사단장 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저하고 통화를 할 때 예. 너는 성근이랑 안 만났었냐? 그랬었죠. 막 이런 말을 이제 저한테 했거든요. 그리고 임 사단장한테 사표를 내지 말라. 내가 VIP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송호정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표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종호 씨를 아느냐라는 질문을 처음 받고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 바로 즉답으로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너무 이상한 것이 박균택 의원의 질의 때 나왔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 인원은 모릅니다라고 했던? 예, 바로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이종호라는 이름은 임성근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 동명이인 이종호입니다. 예. 예. 그 같은 회사 선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근데 이종호를 아느냐라는 물음에 바로 즉답하면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종호를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군 참모총장 이종호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본인은 이종호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마치 준비를 해온 것 같은 답을 바로 반사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있습니다. 어제 특검 사무실 앞에 이제 출석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이죠.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고 또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도 핸드폰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 네. 시민은 어떻게 들어가냐? 좀 들어보실래요?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작년 2024년 1월 달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제가 포렌식 이런 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몇 달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예. 자, 핸드폰 비밀번호 아직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 말을 정말 국민들이 아니면 뭐 특검이나 법원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좀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중요한 숨기고 싶은 자료가 있길래 저런 허무맹랑한 말을 해가면서까지 저렇게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비밀번호가 없으면 그걸 포렌식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꼭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렇게 그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 사건도 아닌 항명 사건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서, 굉장히 두꺼운 의견서를 수시로 막 보내오거든요. 본인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모른다? 그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예. 자, 비밀번호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 뭐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들한테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특검에서는 비밀번호 해독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일단 넘기겠다. 휴대전화 실물을 넘기겠다는 것이죠. 그걸 포렌식해서 풀 수도 있으니까요. 못 풀 가능성도 있지만. 자, 그런데 저렇게 많은 주장들과 반박을 하고는 들어가서는 정작 진술 거부권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것도 특이했던 것이 보통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제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기 마련인데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이 조사를 끝내고 나와가지고 언론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일부는 진술 거부를 했다. 선택적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참 괴이하기 짝이 없는 행태였다. 본인은 죄가 없고 당당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진술을 거부합니까? 그게 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였죠. 국회에서 인준됐습니다. 인준 즉시 임명안에 대해서 재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됐고 임명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국무총리의 직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되는 절차로 그리고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는 절차로 간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얘기도 해볼게요. 항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이걸 특검으로 지금 이 사건도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특검에서 공소 유지하러 들어오겠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고 이제 항소심이 열리는데 항소심의 그 무죄의 그 유지 여부를
이제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의 국방부 검찰단 군 검사들은 이 항명 수사를 외압을 받아서 기획한 사람이에요. 박정훈 대령 구속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서 구속하려고 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 무죄가 확정되면은 본인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서를 지금도 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특검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제3자가 들어와서 이 사건 기록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죄다. 애초에 기소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항소를 취하해서 1심 무죄를 확정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할 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걸 시점으로 이제 좀 내각이 하루빨리 구성이 돼서 박정훈 대령의 지금 보직 문제라든가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뭐 보직을 하나 받긴 받았는데 없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그런 보직을 받았는데, 그건 사실상 없는 보직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건가요? 혼자 일하고 있고 사실상 업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아서 일단 인사 발령을 내긴 냈는데 없는 자리를 하나 이름을 만들었고 아무런 뭐 부하 직원이랑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이 혼자만 있는 직책만 있지 업무는 없고 사실상 보직 해임됐을 때랑 거의 유사한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이 제대로 된 복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각이 빨리 구성되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장차관부터 해서 빨리 임명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빨리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검하고 어쨌든 뭐 같은 생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 사건을 놓고 보면 지금 대척점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군검찰에서 하던 것을 특검이 가져왔기 때문에 특검, 그러니까 검찰 역할을 지금 특검이 하는 거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제 법정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특검 특별검사를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은 무죄 구형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항소 취하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 취하 가능성도 지금으로서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무죄 구형을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요청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건 다 열려 있네요. 지금 의견서는 계속 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특검이 뭐 사건을 살펴보면 자연히 그런 결론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부 토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삼부 토건 그 삼부 체크하고도 굉장히 지난해 이슈도 됐고 뉴스 됐고 의혹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서야 삼부 토건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본사는 3일 전에 종로구로 또 이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사한 것도 압수수색을 하긴 했지만 저런 거 보면 뭔가 특검 출범 이후에 빠르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 삼부 체크하고라는 그 의혹 제기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뭐 일종의 증거인멸 행위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저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인식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매를 버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뭐 이제 수사가 많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김건희 특검이 이 압수수색을 최초로 이제 진행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증거를 이번에 확보를 서울고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거에 탄력을 받아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수사에 착수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일단은 많이 지켜보고 또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삼부토건과 관련된 내용도 꽤 알고 계시니까 특검에서 요청한다면 가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을 좀 해줄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이제 공수처에 제보를 했을 때도 뭐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 제공했습니다만은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혹시 또 특검에서 요청이 온다면 가서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주고 제가 아는 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저 삼부 의혹도 결국은 정점에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그 삼부토건이 아무런 해외 사업 경력이 없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유수의 대기업, 훨씬 큰 대기업들과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고 주가가 갑자기 5배나 뛰었다가 결국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연관되어 있었고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고요. 그렇다면은 삼부토건이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런 사업에 참여했을 수 있을 리는 없고 예. 누군가가 권력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저는 뭐 김건희 여사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혜병 순직 2년이 이제 곧 되죠. 예, 7월 19일이면 2주기가 됩니다. 예, 이제서야 뒤늦게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상이 좀 낱낱이 밝혀지기를 아마 시청자들도 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수 최수근 해병이 이제 2주기인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 지켜보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닭뼈 안 된대. 개껍질 안 된대. 이제 돼요. 작아도 다 돼요. 뼈까지 갈아버리는 초강력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유연함,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리고 완벽한 밸런스. 더 뉴 아우디 Q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제가 저때 우리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를 한번 나왔던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보수집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 회동,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 지금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떠 있는 지난 1월 9일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성명입니다. 당시 이를 인용해 친중 반미 프레임을 강조하는 온라인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됐고 외신 기자들이 반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BBC, CNN, 블룸버그, 로이터 등 영미 언론과 NHK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본 언론, 그리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짜뉴스는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며 가짜뉴스의 진원지와 생성 경로, 끈질긴 생명력의 문제점과 더불어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대응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dim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clever idea changes everything.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Cities. 네, 오늘 자정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속도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진욱 전 대변인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법조인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법조인 2명과 또 정치인들이 함께 토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오대영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정 논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